여러분 식탁에 매일 오르는 그 고기 말이죠. 사실 그 접시 위에는요, 수천 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스테이크나 소시지를 먹으면서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하고 궁금해 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 같지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고기는요.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한 문명의 기술, 문화, 그리고 지리가 전부 녹아있는 결과물이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수세기에 걸쳐서 여러 대륙을 넘나드는 거대한 여정인 거죠. 이게 바로 육식의 세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대륙과 시대를 넘나드는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현대 서양 육식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럽입니다. 유럽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온화한 기후, 그리고 넓게 펼쳐진 초원. 이게 마치 처음부터 가축을 키우라고 설계된 땅 같았어요. 바로 이 독특한 자연환경이 유럽 사람들의 식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유럽인들은 이 축복받은 땅을 그냥 놔두진 않았죠. 넓은 목초지에서는 소랑량을 자유롭게 풀어 키우고요. 숲에서는 돼지들이 좋아하는 도토리를 실컷 먹게 했어요. 심지어 춥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음식을 오랫동안 보존하는 기술까지 발전시켰죠. 말 그대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독창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기술의 정점에 바로 이 삼포식 농법이라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일부는 농사짓고 일부는 쉬게 하면서 거기다 가축을 키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정말 강력한 순환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순환 구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가축들이 쉬는 땅에서 풀을 뜯어 먹잖아요. 그럼 그 배설물이 자연스럽게 거름이 돼서 땅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음에 곡물 수확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더 많아진 곡물은 더 많은 사람과 가축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이게 바로 유럽 사회가 발전하는 튼튼한 밑거름이 된 겁니다. 근데 유럽의 식탁을 바꾼 게 이런 농업기술만은 아니에요. 바로 고기의 맛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또 오랫동안 보존하게 해주는 향신료에 대한 열망이 있었거든요. 이 향신료를 찾기 위한 여정이 말 그대로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고기는 지금처럼 흔한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귀한 식재료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위도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 아껴 써야 한다는 정신, 이 절실함이 햄, 소세지, 베이컨처럼 오늘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공육을 탄생시킨 배경이 된 거죠. 자, 유럽이 이렇게 희소성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저 멀리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에서는요, 완전히 정반대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량 생산. 고기를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등장한 겁니다. 유럽의 그 목가적이고 순환적인 농업 방식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가축을 거대한 시설 안에 꽉꽉 채워놓고 미국 땅에서 끝도 없이 생산되는 옥수수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거죠. 거대한 산업 시스템이 탄생한 겁니다. 그 산업 시스템의 상징적인 공간이 바로 피드롯입니다. 소들을 아주 좁은 공간에 가둬두고 고에너지 곡물 사료를 집중적으로 먹여서 단기간에 살을 팍 찌우는 방식이죠. 이 방식이 육류 생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효율성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 돼지가 태어나서 시장에 팔려나갈 수 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믿어지시나요? 불과 6개월밖에 안 걸리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고기 역사가 유럽과 미국의 방식으로만 쓰인 건 당연히 아니겠죠. 아시아에서는 수천 년에 걸쳐서 완전히 다른 철학과 전통 속에서 그들만의 독자적인 육식 문화가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고기가 식단의 아주 중요한 일부였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육식이 드물다가 13세기 몽골의 침략이라는 아주 큰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을 보여주는 곳은 아마 일본일 겁니다. 금기의 대상이었던 고기가 어떻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때는 7세기
불교를 아주 숭상했던 대무천왕이 가축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무려 1200년 동안 일본은 공식적으로는 고기를 먹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1200년이요? 아니 근데 12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말 아무도 안 먹었을까요? 물론 아니죠. 사람들은 이 엄격한 금기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기발하고도 은밀한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데요. 그들은 마치 암호처럼 아주 시적인 이름들을 붙여서 고기를 불렀어요. 예를 들면 멧돼지 고기는 모란꽃, 즉 보탄이라고 불렀고요. 사슴고기는 단풍, 모미지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가게에서는 이건 몸에 좋은 약입니다 라거나 산에서 잡은 고래고기라면서 팔기도 했대요. 정말 재치 있지 않나요? 그렇게 길었던 1200년의 금기는 19세기에 서양 세력이 들어오면서 정말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제 소고기를 먹는 건 더 이상 야만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양처럼 강대국이 되기 위한 문명 개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심지어 국가는 러일 전쟁에서 군인들의 전투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소고기 통조림을 대량으로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금단의 음식이었던 고기가 이제는 국가 정책의 중요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고기 맛에 눈을 뜬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맛을 일본 전역으로 퍼뜨리게 된 겁니다. 자, 유럽의 푸른 초원부터 일본의 식탁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죠? 이 기나긴 육식의 역사는 우리에게 관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결국 우리가 뭘 먹는지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의 환경이 뭘 길러낼 수 있는지, 냉장고 같은 기술의 발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종교나 정치 같은 문화적인 힘이 우리의 식탁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지금 우리의 식탁을 만들어 온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접시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후 미래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접시를 들여다보면서 과연 어떤 역사를 읽어내게 될까요?